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 두 번째 지역인 세종 충북에서도 54.5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9.7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담회에는 후보 12명 가운데 유승민, 홍준표 등 후보 4명이 불참했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도 갈등 속에 한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적폐 그 자체, 헌법 유린 범죄 등을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 뒤 입을 굳게 다문 상태입니다. 전문 간호사 업무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전문 간호사 업무 확대가 의사 고유의 의료 영역을 침범하며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간협 측은 처방의 주체는 여전히 의사라며 단독 의료 행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90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6인 모임이 허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보치아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꺾고 9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보치아 경기는 2명이 한 줄을 이뤄 흰 표적에 공을 보내 상대 공보다 가깝게 붙이면 득점하는 경기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일상에 가까운 거리 두기를 언급했습니다. 네, 일상에 가까운 거리 두기를 한다면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앞으로 4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때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 네. 추석 전 70%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10월 위드 코로나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4주간을 잘 넘기면 위드 코로나의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한 겁니다. 백신 접종을 추석 지나면 전 인구의 한 50%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추석 전에 방역을 풀어준 것도 위드 코로나를 시범을 해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90명, 61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접종 시작 192일 만에 3천만 명을 돌파해 전 국민의 58.4%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구의 34.6%, 약 1,800만 명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이번 주 60%를 넘어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앞으로 4주 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달라집니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에서는 6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되고요.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겁니다. 전국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 수업이 허용됩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4주간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 카페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일주일 동안은 가족 모임에 한해 최대 8인까지 허용되면서 백신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매장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되지만 손실보상과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과 8월 전국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는 8일에도 심야 거리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등의 전국 학교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 허용 인원이 확대됩니다. 원격 수업이던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 1, 2학년은 2분의 1 또는 전면 등교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만큼 등교 확대가 시기상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세종 충북 지역 순회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결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순철 기자, 이재명 지사가 어제 대선 충남에 이어서 오늘도 과반 넘는 득표를 했다고요? 네, 순회 경선 2일차를 맞은 오늘 세종 충북 지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4.5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는 첫 경선지인 대전 충남에서 54.81%를 얻었는데 이틀 연속 과반 득표로 2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반면 이 지사와 양강구도를 그렸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72%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09%로 3위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49%로 4위로 어제와 순위가 역전됐고요. 박용진 의원은 2.22%, 김두관 의원은 0.93%를 얻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강성 친문으로 불리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 지사가 54.94%를 차지했는데요. 당내 친문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비판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지층의 표심이 이 지사 쪽에 크게 기울었다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틀간 치러진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의 누적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는 54.72%, 이낙연 전 대표는 28.19%로 거의 2배 차이인데요. 적어도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후보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인데 각 후보들마다 입장은 나왔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과반 득표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재명 지사는 밝은 모습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었다며 과반이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충청권에서 강한 조직세를 자신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향후 선거 전략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관련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종 충북까지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편 어제보다 순위가 오른 추미애 전 장관은 사회 대개혁의 적임자임을 설파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정세균 캠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해제 시점인 7일부터는 치열한 선거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반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결의를 다졌고요. 김두관 의원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이 열리는데 이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개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첫 일정부터 반쪽 행사에 그쳤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간담회가 열렸는데 역선택 조항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불참한 겁니다. 대선 주자들이 행사 보이콧을 하자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시작을 알리는 공정 경선 서약식과 간담회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문항에 반발하며 12명의 경선 주자 중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등 4명이 불참한 겁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윤석열 전 총장 등이 역선택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확장성을 포기하는 건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몇 분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선관위가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정 위원장은 행사 전 이준석 대표와 만나 경선 룰에 대한 당내 갈등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의 만류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불참한 주자들을 비판하고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최근의 당내 혼란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성원과 지지 그리고 신뢰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이후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부 황재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자고요. 어제 오늘 경선을 분석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예상의 낙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오늘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에 대해 이 후보 측의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석을 좀 부탁했습니다. 네. 이 후보 측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은 맞다. 그 각종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충청 출신 민주당 후보가 없다는 점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을 보면 당시 충청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유일하게 지역 경선 중 50%를 못 넘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충청 출신의 안희정 후보가 36%를 득표했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충청 대망론으로 불리는 이 충청 민심이 현재 자신의 지역 출신에 좀 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서 지금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표를 주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충청 출신 후보가 없다는 점도 좀 있다는 거고. 이낙연 후보 측 이제 2등을 했는데 현재 반응 어때요? 반등 기회를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 측은 예상했던 득표율이 좀 20%대 후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패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후보 지지자보다는 정세균이나 타 후보의 지지자들의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총 유권자 수가 사실은 7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 민주당 선거인단 수를 예상해 보건대 한 2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제 오늘 결과를 가지고 예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20만 유권자 중에 7만 6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이번 주 경선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네, 민주당의 다음 경선 일정은 오는 11일 대구 경북 그리고 12일 강원 지역인데요. 예. 같은 날 12일에는 이 당에서 슈퍼위크라고 명명을 해서 전국에서 온라인 등으로 투표한 유권자 64만 명의 투표 결과함을 한 번에 공개를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위크군요. 그렇습니다. 강원 지역 경선하고 난 뒤인데요. 그러면 12일 밤에는 전체 유권자 220만 명의 한 3분의 1 정도의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때는 윤곽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TK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찌감치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경북 도민의 노래를 직접 불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후보를 쫓는 이낙연 후보도 안정적인 후보는 자신이라면서 앞으로의 경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되도록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보적인 국민을 많이 모시고 와야 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도 우리부터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대권 후보 중에 노래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먼저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이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아닙니까? 요즘 오늘 회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 났어요? 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뭔지 좀 일단 정리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원이 여론조사를 일반인에게 전화를 할 때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하면 첫 질문이 지지 정당이 무엇입니까?입니다.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그렇습니다. 된다. 그리고 이때 이 조사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사다, 뭐 민주당을 위한 조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지지 정당부터 묻습니다. 거기서 국민의힘 등 나 보수층 당을 지지한다라고 답이 나오면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진보 정당 지지자다라고 나오면 여론조사를 거기서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면 민주당 지지자가 이 여론조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조항이 이제 없으면 민주당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최종 대선에서 좀 이기기 쉬운 국민의힘 후보를 일부러 민주당 지지자가 뽑는다. 이게 바로 역선택이고 네.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럼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 이 조항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가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 국힘 내부의 의견은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지난 3일에 선관위 회의를 이미 했었는데요. 그때도 전문가 6명의 의견도 좀 엇갈렸고 선관위원도 12명이 결국 투표를 했는데 6대 6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게 좀 첨예하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좀 의미 없다는 쪽은 어차피 역선택을 할 유권자라면 방지 조항이 있어도 나 국민의힘 지지자다라고 말하고 아마 다른 조항에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또 국민의힘 대선 여론조사가 사실 이제 현재 11월 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이게 국민의힘 대선 관련이라는 걸 짐작하고 내가 국힘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항이 필요하다는 쪽은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를 좀 걸러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의 지지율이 현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이 조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지고 호남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중도 지지율 확장을 노리는 유승민 후보는 이 조항이 있으면 조금 더 불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차에서 8명을 고를 거 아닙니까? 네. 역선택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8명은 이 1, 2위 후보는 다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는 퍼센트가 또 이 대세론으로 굳혀지냐 안 나오냐 또 이 수치에 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황교안 후보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나머지 후보는 필요 없다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선관위가 조항을 넣을지 말지 또 조항이 넣은 조사와 없는 조사를 더할지 등을 회의를 경론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서 휴일인 오늘도 여야 대권 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적폐 그 자체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등 강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이렇다 할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좀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증거를 대라던 윤 전 총장 측 대응을 지적하며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의 언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쟁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연일 윤 전 총장을 겨냥 중인 홍준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적극 엄호 대신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이 당에 공식 접수된 적도 없고 당무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며 생산자로 지목된 검찰이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정말 그 정권 교체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정권을 교체해서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오후 해당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라 민주당의 파상 공세 속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임 담당관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주말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화학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0시간 만에 진화되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부산에서는 옛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거대한 공장 앞에 섰습니다. 미로처럼 생긴 구조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울산의 한 공업단지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 10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드는 35m 높이 구조물로 불이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질소가스를 넣어서 계속 대기적으로 방출을 시키고 인근 쪽에 냉각 작용을 계속 시킨 작업을 했었거든요. 소방당국은 공장 배관에 틈이 생겨 가연성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화염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울타리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소방차가 먼 곳에서 긴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화재 직후엔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 옛 연인의 빈집에 불을 질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수한 건 맞는데 경증 장애 가지고 있는 거고 조사를 못했어요. 통역이 필요해서. 경찰은 자수한 여성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문 간호사 업무 개정안을 두고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쪽에서는 간호사 업무가 확대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하고 간호사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분쟁 내용을 강재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의사 간호사 협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입법 예고된 전문 간호사 확대 방안을 두고 전문성 업무의 범위에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겁니다. 의사협회 측에서는 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와 의료행위 범위를 모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고유의 의료 행위 자체를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면허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그런 법안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다 흔드는 문제. 또한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는 데까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호사협회 측은 하루라도 빠른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도에 따른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의료 행위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법이 바뀌더라도 의사에게 있다며 전문 간호사 업무 확대가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각각의 협회가 복지부 청사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화제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영수 기자.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고양이 74마리 구조입니다. 고양이를 74마리나 구조했다. 무슨 뭐 불법 사육시설에서 구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에서요? 네. 지난달 중순 이곳에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시청 직원들과 동물구조단체가 출동했더니 집안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안에서 고양이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네, 곰팡이가 슬어있는 장롱 위에 고양이 10여 마리가 뒤엉켜 있고 바닥에도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야. 이 14평짜리 아파트에서 고양이가 무려 74마리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터라 눈 한쪽을 잃은 고양이부터 피부병을 앓는 고양이까지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인데 저 고양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를 했습니까? 네, 병원으로 옮겨진 고양이 몇 마리는 결국 폐렴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예. 나머지 고양이들은 현재 해당 보호단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보호받는 고양이라도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고양이들을 방치한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주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양이를 많이 수집해 방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동물단체 측은 집주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학대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소로 간 고양이들, 나머지 고양이들이라도 좀 잘 컸으면 좋겠어요.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다음 키워드는 일본도 휘두른 남편입니다. 어제부터 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건데 왜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남성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제 오후 서울 화곡동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저지른 일인데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와 장인이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장인이 바로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네. 어때요? 이 남성이 평소에도 좀 폭력 성향이 있었답니까? 네, 유족은 수년 전부터 A씨가 가정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A씨는 경찰에 당시 너무 흥분해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피해자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으신가요? 유족들에게 할 말 없어요? 범행 다 인정하셨습니까? 뭐 구속이 됐겠죠? 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아, 좀 두 가지 키워드 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 뿐인데 좀 뭐 흐뭇한 키워드 뉴스 좀 없어요? 네, 다음 키워드 조금 흐뭇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뭐죠? 다음 키워드는 아빠 된 부티지지입니다. 부티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누구죠? 네, 미국 장관 중 처음으로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미국 교통장관인 부티지지 이야기입니다. 아, 예. 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에는 부티지지 장관과 그의 동성 배우자가 아이를 한 명씩 안은 채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습니다. 네, 동성애자 부부인데 그러면 저 아기들은 입양을 한 모양이죠? 네, 부티지지 커플이 입양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부티지지 장관을 향해 부모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키워드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연걸 퇴출 위기입니다. 황비용, 이연걸 영화 배우? 중국 대표하는 배우인데 퇴출 위기라는 게 뭔 말이에요? 네, 최근 일부 대만 언론이 중국 방송규제기구의 퇴출 대상 연예인 리스트를 보도했는데요. 이 명단에 황비용으로 유명한 액션 배우 이연걸, 뮬란의 주인공 유혁비 등 중화권 유명 배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세계적인 배우들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들이 퇴출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국적이 중국이 아니라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요? 이연걸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국적은 싱가포르이고 유혁비는 미국 국적입니다. 최근 중국은 연예인들의 고액 출연료, 대규모 팬덤 등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외국 국적 연예인들에 대한 퇴출 조치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진핑의 소위
21세기 문화 정풍 운동 그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자,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자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할리우드 배우 100명이 낙태 금지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임신 중지 조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낙태 금지법.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일 텍사스주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We're really excited about that and excited about the thousands of preborn lives that are going to be saved as a result of this law. 당장 텍사스주에 이어 플로리다, 아칸소 등 공화당이 장악한 보수 성향의 7개 주에서도 유사한 낙태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포함한 여성건강보호법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텍사스 주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upreme Court making the decision that it did not only disrespected women, it disrespected the Supreme Court and its former decision, its precedent that it had established as Roe v. Wade. 미국의 유명 배우 100명도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일부는 텍사스주에서의 활동을 거부하는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추석 명절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일찌감치 명절 준비에 나선 분들 많은데요. 성묘도 미리 다녀오고요. 제사용품과 선물 마련하러 시장 사는 분들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 정주영 기자가 휴일 풍경 둘러봤습니다. 제초기가 쏟아내는 엔진 소리가 공원 묘원을 가득 메웁니다. 추석 성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20명 남짓한 벌초 베테랑들. 묘 하나를 다듬는데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맞섰지만 묘원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고생을 잊었습니다. 산소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조상들 모시고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항상 깨끗하게 지금 묘원 주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이른 성묘를 하러 온 며느리는 잘 정돈된 묘지를 보며 위안을 삼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주시니까 걱정도 없고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공원 묘지에. 추석을 앞둔 도심 속 전통시장은 명절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은 한우와 과일 등을 살펴보며 추석 선물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거리두기에 지친 상인들은 곧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매출이 늘어나길 기대했습니다. 지원금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걸 기대를 해서 저희도 사과랑 복숭아가 요즘 철이라 좀 더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명절 풍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올해도 추석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추석 앞두고 내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이 됩니다.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될 텐데요. 들뜬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 꼭 있습니다. 정부나 카드사인 것처럼 속이고 개인정보 노리는 문자 메시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여기 인터넷 국민비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금액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첫 주만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내일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만 신청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든 성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신청 다음 날 입금됩니다. 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엔 사기 문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이나 공식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으면 연결 링크를 절대 열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등을 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네,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밤 이제 폐막합니다. 네, 그렇죠. 어제 대한민국 보치아 대표팀이요.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처럼 9회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이뤘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것도 결승전에서요. 일본의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이뤄낸 겁니다. 보치아, 이 종목이 좀 생소한데 어떤 경기입니까? 보치아, 그 이태리 말로 공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기다란 홈통을 이용해서 표적구의 컬링처럼 그 가깝게 붙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군요. 보치아 선수들 축하하고요. 그리고 또 메달 못 땄어도 혼신의 힘을 다한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아자아자입니다. 네, 조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대표팀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4엔드까지 4대4 동점으로 맞선 한국은 연장전에서 극적인 득점을 성공시키며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시작해 9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낸 겁니다. 보치아는 2명이 한 조를 이뤄 하얀색 표적구에 얼마나 많은 공을 가까이 붙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패럴림픽 특유의 종목으로 홈통을 이용해 투구합니다. 겨울 스포츠 중 컬링과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대표팀에게 보낸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보치아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에서도 은메달 2개를 추가한 우리 선수단은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1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합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진술 내용 진위를 검증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맑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나 싶었는데 내일 다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과 경남 서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강원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내릴 비의 양은 충북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남 해안, 울릉도 독도에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순간 풍속 70k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지방 한낮 기온 26도, 청주 25도, 대전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 23도, 부산은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가끔 오겠고 밤부터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네, 조금 전 대한민국 보치아 선수들 9회 연속 금메달 소식 감동적이었어요. 네, 다른 나라 선수들도 감동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줬죠. 저는 그 양팔 없는 저 미국의 양궁 선수 맷 스터츠만 감동했습니다. 맞아요. 발로 겨누고 입으로 10점을 맞히는 그런 선수죠. 네. 두 아들 아버지인데 저 선수가
저 선수의 말을 되새기고 싶어요. 뭐라고 했나요? 나에게 없는 것은 오직 팔뿐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아빠는 도전한다. 참 울림이 있는 말이네요. 네, 그 도전하는 삶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 전하면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